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고요.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4% 11시 정각에 오르고 있는데 많이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좋아야 될까요? 천만에요. 75,000원이요. 고만전자 얘기하던 때가 한 달 정도 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어요. 자, 들어보세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나스닥이 2.4% 금요일에 떨어졌고요. 월요일엔 3%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월요일에 8.8%가 떨어졌어요. 사상 최대 낙폭 기록했고요. 화요일에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3.3% 반등했고 오늘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나스닥은 2.4%, 3% 이렇게 변동하는데 우리는 8%나 빠졌다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와요. 미국이 있지만 우리 폐렴에 걸리는 거죠. 우리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왜 취약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제가 보기엔 리더십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두 분 검사였고요.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를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중에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밝혀졌던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집권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180도 바뀌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합병 과정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게 됩니다. 엘리엇을,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을 향해서 소송을 한 건데 결국 그 소송도 지고요. 근데 더 소송을 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정국 때는 정의로운 검사였던 분들이 갑자기 권력을 잡자마자 삼성 가족이 된 것처럼 삼성 편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삼성물산 사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LG는 LG에너지솔루션 일반 투자자들 주머니 털었죠. 두산은 두산밥켓 일반 투자자들 주머니 털었죠. 그래서 그 일가 지배권 늘린 거 아닙니까? 티몬 UMF 사태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들 주머니 털어서 그 경영진들이 자기네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를 박앤세일의 장으로 만든 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질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디스카운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벌였던 삼성 관련 소송, 엘리엇과의 소송을 막전 막후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같이 이야기 나누실 거고요. 올림픽, 그래도 그나마 반가운 일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이 금메달 리스트 폭로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스포츠 문제가 뭔지, 앞으로 올림픽 어떻게 될 건지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오셔서 11시 30분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제뉴스 1타 강사. 아무리 어려운 경제뉴스도 한 번만 들으면 완벽히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주가 정말 굉장히 많은 슬픈 일이 월요일날 폭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오를 때는 이유는 명확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던가 수급이 좋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진 이유는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월요일날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그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엔캐리, 그 일본이 금리를 높여서 엔캐리 자금이 청산됐다, 아니면 미국이 이제 재정 여력이 부족해졌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국내 요인보다 미국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미국에서 기침하면은 우리나라는 폐렴이 걸린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굉장히 취약하지만 저는 그래도 시장을 믿는 사람이어서 결국 기업 실적에 간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투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이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회복을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있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여서 저는 그냥 실적만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벌어지나라는 것을 가장 최근에 우리 그 엘리엇 소송이 났어요. 엘리엇 소송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한 1,500억 정도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가장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데요. 예. 장사님께서 설명을 일단 좀 해주셔야 될 것 예, 이제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엘리엇이 뭐냐라는 네.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오래전 얘기죠. 뭐 1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왜 불공정한 비율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싶잖아요. 네. 당연히 지배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사실상 없었어요. 네. 거의 뭐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꼼수가 바로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불공정하게 합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불공정하게 합병을 해야 되냐면은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잘 불공정하게 합병을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그 꼼수가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것이다. 겁니다. 불공정한 비율이라는 게 제일모직 주주들한테 엄청 유리하게 합병을 해버리면 그렇죠. 해버린다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것은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피해를 본다라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재용 회장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거고요. 삼성물산 주주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건데요. 이 삼성물산 주주가 뭐 일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국민연금과 바로 엘리엇. 이 국민연금과 엘리엇이 바로 삼성물산 주주고 그렇다면은 불공정하게 합병하면은 엘리엇도 손해를 보고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엘리엇은 합병을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그럼 반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식은 많이 안 갖고 있고 삼성물산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엘리엇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물산 쪽이 더 유리하게 합병돼야 된다고 그럼요. 주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돈이 아니잖아요.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돈이죠. 우리 돈이죠. 우리의 노후 자금을 굴리고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을 불공정하게 합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는 사실상 다 우리의 노후 자금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 엘리엇은 당연히 삼성물산 주주로서 이 합병 반대세라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엘리엇은 당연히 이 합병 반대세라고 했지만 국민연금이 이 합병 과정을 찬성을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 찬성 과정이 바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는 리더십의 위기가 바로 그때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 그때 요 한 15년도 10년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뭔가 합병 관련돼서 잘 봐라라고 지시를 했죠. 그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어떤 식으로 잘할지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전달이 된 거고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장 그에게 정확하게 이제 그 일을 한 사람은 이 그 본부장이죠. 홍 본부장이 당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을 했었는데 일단 그 이재용 부회장을 8차례 만났습니다. 그 국민연금 기금 운영 본부장에 이재용 그 부회장을 8차례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의결할 수 있는 그 투자위원 있잖아요. 투자위원 12명 중에서 3명을 교체했어요. 3명을 잘랐죠. 3명을 자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위원이 합병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 경제수석 그리고 장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까지 국가가 나서서 삼성물산
주주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손해를 보게 한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그 주주였던 엘리엇은 당연히 아니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내가 재산상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한 거고요. 네. 당연히 국제재판소에서 보기에 아니 이거는 국가가 관여를 해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국가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뭐 많은 대부분의 시장의 사람들은 이것은 이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다. 네. 아무리 봐도 그 국가가 전부 다 구속까지 되고 그 대통령부터 이 안종범 경제수석도 다 관련 네. 사건으로 구속도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여를 해서 엘리엇이 피해를 본 것이 너무도 대한민국 사법 당국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이 네네네. 됐고 그것을 증명하게 하는 가장 크게 애쓴 사람 중에 하나가 현 대통령인 바로 윤석열 당시 특검이었던 거 아닙니까? 아, 네. 국정농단 특검. 예, 맞습니다. 였죠. 당시 국정농단 특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좀 특검 사무실에서 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당시 이상민 위원님이요? 당시 그 최순실 예산이 네.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순실 예산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돼서 좀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특검을 윤석열 자문하신 거예요? 특검을 좀 만나고 그랬었었는데요. 네. 당시 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대화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셔야죠. 안 됩니다. 다 지난 일인데. 굉장히 민감한 얘기여서 네. 뭐 말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 굉장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 윤석열 윤석열 특검이. 특검은 이 수사를 아주 잘 해야 된다라는 굉장한 의지가 있었고 그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소 유지에 성공을 한 거죠. 굉장히 정의를 구현했던 멋있는 그런 특검이었었던 거고요. 그걸로 출발해서 대통령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게 네. 정치적 가장 중요한 이런 네네. 커리어였었던 거고요. 그때 윤석열 특검을 도왔던 검사가 한동훈 검사였었던 지금 거고요. 국민의힘 대표 맞습니다. 한동훈. 예. 그래서 윤석열 특검과 한동훈 검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이 당시의 국정농단을 잘 정의롭게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이번에 지난번에 엘리엇 씨 이기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한 다음에 이것을 이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실상 항소와 비슷한 그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것을 청구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은 이 소송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항소를 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희한한 거죠. 아니 이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의롭게 밝혀낸 검사가 윤석열 특검이자 한동훈 검사였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자기가 한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항소와 비슷한 이 내용의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이 패배했다라는 것이 바로 요 며칠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근데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이기기가 어려운 소송이다 그랬다는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적극적으로 이거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엘리엇에게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예. 이 항의를 했다는 그게 맞습니다. 항소입니까? 절차상으로 어떤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항소는 아닌데요. 네. 내용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것이 소송이 정당한 건지를 형식적으로는 항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소처럼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소송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게 처음에 엘리어트가 우리나라 정부에 배상을 요청했던 금액이 한 690억 원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는 690억 안 주겠다라고 하고 계속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것을 미루는 동안에 그 사이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붙습니다.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500억 정도까지 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1,500억을 국민의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더 많은 돈을 배상을 하고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이 판단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마음이 들겠어요.
정부가 나서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맞습니다. 착착착 정리를 해서 그냥 재벌이나 예. 또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리를 다 해주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은 그냥 그렇죠. 나몰라라 하는데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아주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삼성물산이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야 하고 삼성물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을 해버려서 삼성물산 주주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어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큰 손해를 미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장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삼성물산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두산 밥캣이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합병을 하는 겁니다. 밥캣은 굉장히 훌륭한 좋은 회사예요. 그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원천 기술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1년에 1조 원 정도의 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네. 회사인데 그런데 두산 이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는데 합병 비율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두산 밥캣 이거 괜찮은 회사네라고 밥캣에 투자했던 주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합병 비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LG 화학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었죠.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면은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것은 뭐 지금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필수잖아요. 모든 핸드폰에도 뭐 당연히 그 배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LG화학이 이 배터리 원천 기술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원천 기술을 아주 많이 보유한 참 좋은 회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LG화학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LG화학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바깥에다가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LG화학은 배터리 원천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LG화학을 보유했는데 배터리 회사가 졸지에 페트병 만드는 회사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배터리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어서 나는 투자를 했는데 나의 회사 주주는 당연히 나의 회사인 거잖아요. 내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페트병 만드는 회사로 돌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장의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이런 기업 지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관련된 예. 투표, 그 주총에서의 투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사를 했던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검사들을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로 선택을 결국 하게 된 데는 그렇죠.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했으니까 이분들이 맞습니다. 시장 질서도 바로 잡겠구나 이런 그렇죠.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올 초에 그 슈카 유튜버로 유명한 슈카가 그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했었죠.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한데 뭔가 이 검사 출신 정치인 네네. 대통령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깎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거는 삼성 가족 같은 답변인데 그거야말로 상속세가 깎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재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랑 기업 지배 구조랑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뭐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게 삼성을 위해서 이 국민연금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의결권을 행사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삼성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 잘못된 의결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삼성 제일모직의 일부 주주, 그러니까 삼성의 지배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보는 거고 삼성그룹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이 삼성그룹의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뭐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이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업을 위해야지. 저는 기업을 위하는 것은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러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 기업의 일부 지배주주를 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본 그 한국경제 칼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한국경제 칼럼, 그 논설위원회 칼럼을 네. 보니까 이번에 엘리엇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 것을 이 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보건복지부 때문에 이 엘리엇한테 패소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라고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보건복지부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불공정 합병에 찬성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니, 당시 우리 보건복지부가 되게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적폐다. 이 잘못된 합병 비율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팔을 비틀어서 잘못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반성을 하고 이 사과를 했죠. 그 부분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국제 이 사법재판소가 아니, 정부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엇이 승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건데요. 잘못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죠. 예, 저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잘못됐다고 밝힌 것은 이 문재인 정부 하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 정의롭게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의로운 수사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요. 만약에 그게 책임이라면은 이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이 윤석열 특검인 거고요. 물론 윤석열 특검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잘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홍한선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장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불공정 합병을 하게끔 팔을 비튼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잘못을 정의롭게 지적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잘못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반성하고 사과한 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한국경제 이 논설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때문에 이 엘리엇 소송에서 졌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저는 한국 경제가 삼성을 위하는 기업을 위하는 것은 저는 경제지로서 가능하죠. 네. 그런데 왜 기업을 위하지 않고 기업의 일부 지배주주인 이 현 이재용 회장의 네네네. 이익을 위해서 삼성 기업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은 또 우리나라 경제 기사들의 또 상당 부분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논조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는 경제신문이 어떤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뭐 방어하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시장이나 기업을 위하지 않고 시장이나 기업에 해를 끼치는 일부 잘못된 경영 판단을 하는 지배주주의 편을 드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지의 가장 고질적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업과 시장은 또 같지 않거든요. 이게 마켓 논리와 기업 논리는 이게 또 별도예요. 왜냐하면은 마켓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이게 기업도 있지만 노동자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를 다 합쳐서 우리는 마켓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마켓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는 어떨 때는 기업이 마켓 논리에 이 가장 같을 때도 있지만 이해관계 같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기업이 마켓의 이해관계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경제지라면 당연히 기업과 마켓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마켓, 시장 편을 듣는 것이 진정한 경제지라고 시장 안에 일반 해야죠. 투자자들도 있고 뭐 그런 그럼요. 거죠.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투자자로서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과 이제 기업 일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땐 당연히 기업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업의 일부 지배주주 편을 듣는 이 경제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지는 너무 편향되어 있다. 아니 그게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내용을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또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은 전 정권 탓하는 건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또 맞습니다. 생각난 게 예. 엘리엇이 입장문 냈는데 예.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딱 찍어가지고 예. 지적을 했다면서요. 저 엘리엇 입장문 못 봤네요. 아, 그래요? 뭐라고 네. 그래서 했다고 하나요? 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 엘리엇이 탁탁탁 날카롭게 찝어가지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했던 그 사건에서 예. 입증된 건데 예. 본인들이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 정말 나 부끄러워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은 엘리엇의 입장문은 저는 안 봤습니다만 당연히 누구나 제가 엘리엇의 입장문을 쓰든지 챗GPT가 엘리엇의 입장문을 쓰든지 그 사실은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엘리엇이 보기엔 굉장히 황당하죠. 아니 한동훈 전 이 검사가 밝혀낸 것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자기가 밝혀낸 것을 부정을 하고 나는 인정할 수 없소 하고 사실상 항소를 하고 뭐 엘리엇 입장에서는 솔직히 손해 볼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이에서 발생한 이자와 이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가거든요.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우리의 그 세금을 엘리엇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책임에 있는 사람, 이재용 회장 아니면은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은 등등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억 원을 우리가 정부가 배상금으로 내게 되면 그렇죠. 그 비용을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구상권은 청구해야죠. 이재용 회장은 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상권 그렇겠죠? 청구를 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못 받더라도 청구하고 예. 이재용 회장한테 받아서 그걸로 내자. 그렇습니다. 세금을 메꾸자. 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그 우리의 문제 제기는 우리가 질문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질문은 뭐냐면은 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배상을 받는데 엘리엇 말고 다른 주주, 다른 요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개미 투자자들은 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까? 차라리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주주라고 하면은 뭐 소액 투자자도 네, 그렇죠. 있고. 삼성물산을 네. 주주. 그 당시 네네. 삼성물산 주주들 중에서 엘리엇만 배상을 그러네요. 받고 다른 주주들은 배상을 못 받는 형태인 거잖아요. 못 받나요, 진짜? 지금부터라도 소송을 해보면. 네, 지금 소송이 여러 건이 있긴 있습니다. 네. 여러 건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좀 형식적으로 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합병 반대세라고 정확하게 외쳐야 되는 거고, 합병 반대세라고 외친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돼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은요, 그 합병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 중대사잖아요. 뭐 네. 거의 최고의 중대사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모든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하니, 합병 반대하니? 라고 묻고 이 주주는 나 합병 찬성해. 그러면은 그냥 합병이 되는 거고 나는 이 합병 반대해. 그러면은 정말 반대해. 그러면은 너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 회사가 사줄게. 그래서 주식을 털고 나가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네. 근데 국내 주주 중에서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그 합병은 반대 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당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그냥 이 가격만 가지고 돈만 받고 그냥 떠나라고 했는데 당시 주주들은 이 낮은 가격 가지고 나는 내 주식을 팔고 떠나진 않아 라고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한 주주들은 나름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절차들을 좀 잘 모르는 주주들은 이 배상을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성신약이 그런 소송을 했었어요. 네네. 나는 이 합병 반대세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그러면 행사하렴이라고 삼성물산이 했을 때 나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일성신약이 일성신약이 주주였던 주주였었어요. 거죠. 예,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법원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법원이 인정했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으로 일성신약이 팔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일성신약의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아. 왜냐면은 갑자기 일성신약이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서 높게 평가가 돼서 그러니까 일성신약은 약을 팔아서 얻은 이익보다 삼성물산 투자이익이 굉장히 커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일을 예. 소액 투자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 그거를- 100만 원 투자했고 뭐 예. 아니 뭐 한 1000만 원 투자했더라도 맞습니다. 그거를 되찾자고 지금 몇 년을 소송을 하고 그래서 저는 주식 집단 소송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단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냥 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이 집단 소송인데, 그냥 단체로 소송했다고 해서 집단 소송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체 소송인 거고, 네. 집단 소송은 케이스 액트라는 개념인데, 그 집단 소송이 뭐냐면은 동일한 경제적인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이 제가 소송을 하면은 다른 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기판력, 그 판력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집단 소송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집단 소송 제도가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도저히 이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같은 경우가 집단 소송 제도가 제대로 좀 되어 있다면은 삼성물산 뭐 한 10주 갖고 있는 사람, 20주 갖고 있는 주주도 이런 것들을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법적인 것을 다 압니까? 이 법적인 절차를 잘 아는 그런 몇몇 삼성물산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다른 주주들도 같이 케이스 액트, 그 집단 소송에 대한 기판력이 인정되는 그런 집단 소송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을 수 있는 저는 좋은 법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구나. 미국이 바로 이래요. 미국은 집단 소송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요. 네네네. 기업 입장에서 내가 좀 불법적인 일을 한다 하면은 그 집단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불법적인 일을 사전에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 바로 집단 소송인 거고요. 그래서 이 집단 소송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은 집단 소송 한 번 잘못 걸리면 기업이 망해라는 식으로 이 거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단 소송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집단 소송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LG 화학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이런 식의 일이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 이런 일을 사전에 막으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지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익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집단 소송제의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이상민 의원님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정의로운 수사를 뒤집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주식 투자자들의 이 권리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재벌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지배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고 솔루션으로는 배상금은 이재용 회장에게 받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자. 이렇게 주셨고 제도적으로는 집단소송제 통해서 주주들의 권리를 좀 찾아보자. 정확한 요약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데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모시고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거뒀던 실적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문제 그리고 올림픽의 경제학 이야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로 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취약하다. 한동훈을 내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 조선일보의 심지어 주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깊은 빡침과 실망과 분노와 좌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정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한동훈 이제 당대표가 지난 1월에 국민의 눈높이 맞춰야 된다라고 했었죠. 한동훈
한동훈에게도 권력자 맞서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서사를 만들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또 한 번의 검사 대통령을 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죠. 양상훈 주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검사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사건을 맡아가지고 트럭 기소라고 할 만큼 47가지 혐의를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검사로서도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한동훈 특유의 깐깐하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 국민들이 볼 때 한참 이제 똑똑하다는 느낌을 줬는데, 그런 이미지도 많이 좀 꺾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강직한 검사 이미지는 이미 윤석열이 다 소모해버린 상태고요. 쉽지 않을 거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채널A 단독 보도예요.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피의자가 야 이거 언론 보도, 야 검찰총장한테 보고돼, 나 조사 안 받아, 나 끝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를 검찰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이 더 충격적인데,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 왔어요. 저 여사님 조사 좀 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제출하세요. 네. 이렇게 다 내가지고 휴대전화 다 모아가지고 수업 시간도 아니고 주섬주섬 한쪽에 두고 검사들이 김건희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맞나요, 이게?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야죠, 필요하면은. 아니 피의자가 검찰 휴대전화를 압수를 하나요? 이게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혜조사 검사들 이제 폰 상납하고 배달의 검찰 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특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야, 검찰을 어떻게 믿어? 저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좀 모든 사안이 처음에 다 김건희 여사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이 오히려 당을 묘하게 분열시킬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못해. 그러니까 형식 놀리는 거래요. 근데 김건희가 최고 존엄이긴 하지만은 그냥 영부인이지, 그게 뭔데. 최고 존엄인데 그렇다고 형식 논리로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라는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할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까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 지지 확 빠집니다. 이번에 재표결에서 폐기됐지만은 3명의 탈표 아니면 소신표가 있었잖아요. 그거 누군지 못 밝혀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특검도 처음에야 표결에 참여 안 하겠지만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다시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김건희를 쉴드 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탈표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스포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올림픽의 경제학 살펴볼 텐데요.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올림픽 이 메달이, 아이고, 이게 막 11개, 금메달 11개, 네.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방금 확인하니까 네. 전체 순위 우리나라 6위라고 나오는데. 아주 기분은 좋은데. 당초 이제 목표가 대한체육회가 잡았던 목표가 네네. 금메달 5개, 그리고 종합순위 15위였거든요. 그럼 엄청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엄청난 있는 거 성적이죠.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성적인데 이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무능한 거야?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온 거죠. 무슨 의미에서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11개가 나오는데 지금 5개를 예상치로 잡고 이거는 선수들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또 반면에 제가 볼 때는 대한체육회가 의도적으로 네.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확실한 금메달만 체크하자. 조금 애매한 건 다 빼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 이제 더 성과가 나면 이건 대한체육회의 성과가 되니까 5개라고 하고 네. 10개 목표치의 2배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좀 눈속임 같은데. 아니 실적을 2배 달성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네. 칭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 기업이 실적을 미리 엄살 부려서 올해 적자날 거예요. 그래놓고 네. 나중에 흑자났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다가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또 대한체육회 회장님 네네. 이규영 회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죠. 뭐 예전에 논란이 됐던 우리 대표 선수들, MZ 선수들을 해병대 캠프에 정신교육 차원 팀 코리아와 원팀 정신을 가지게 하겠다고 해병대 캠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개의 금메달을 땄을 때, 지금 11개잖아요. 근데 10개의 금메달을 땄을 때 이규영 회장께서 직접 내가 주도했던 이 해병대 캠프가 효과를 본 것 같아. 기업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공치사 하시려고 회장님 하시는 거는 좀 대한체육회는 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들 지원하려는 그렇죠. 마음으로 하셔야 될 텐데. 대한체육회랑 각급 이제 연맹 그리고 협회들은 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태동의 목적이고 생결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안세영 선수 건이 좀 네네. 충격이었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계속 접하긴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데 오셨으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제 또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제 안세영 선수가 이 코리아하우스에서 있던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왜 안세영 선수 없어요? 안 나왔어요? 기자회견 안 해요? 금메달리스트인데? 라고 했을 때 선수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우리는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르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부르지 않았다.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선수의 본인 의사를 존중해주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 본인이 네. 어떤 뭐 네. 비판하는 발언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안세영 선수가 이제 돌아오는 귀국길에 이제 그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갔거든요.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러니까 불참하겠다. 기자회견을 불참한 거냐라고 했더니 저는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되는지 아니면 대한체육회가 되는지 누군가가 안세영 선수에게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네. 아.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오늘 갑자기 네. 오늘 아침부터 진실 공방이 펼쳐진 거죠. 아. 누구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냐, 대한배드민턴협회냐? 누가 과연 그 안세영 선수에게 기자회견장 못 나오게 했냐?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기자회견장에 안세영 선수가 못 나오고 대신에 이제 그 혼합복식에 출전했던 우리 선수들이 나왔는데 네. 이 선수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협회의 숨은 지원과 노력에 감사한다. 아, 이거 좀 약간.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나빠요. 뭐냐면 아니 은메달 받아서 축하받는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협회나 체육회에 방패막이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세영 선수로 인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까 네. 선수를 이용해서 아니 협회가 그래도 지원해줬어요 라고 멘트 하기 시켰으면 정말 나쁘고 아, 그 정말 좀 진실 공방 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태 자체가 굉장히 좀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모습인 거는 분명하네요. 네, 안세영 선수가 원했던 낭만적인 밤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그러네요. 낭만적으로 좀 경기에서 금메달 네. 따고 싶다고 해서 금메달 땄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경제 프로니까 조금 구조적인 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안세영 선수는 이제 선수 입장에서 네, 어떤 네. 문제점들 몇 개 지적했는데, 지금 그 문제, 대표팀의 문제, 대한체육회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짜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겁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그 과거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과 지금 MZ 세대들로 구성된 선수단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규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해병대 캠프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분인데 MZ 선수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쌍팔년대 이야기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이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 간에 이제 구조적인 또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 짚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후원 스폰서 금액이 많은 협회예요. 영리단체예요. 네. 아, 두 번째예요.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몰랐어요. 높아요. 아. 근데 이제 이 배경에는 배드민턴 용품사가 이제 스폰서 회사로 들어오는데 후원사로 들어오는데 메인 스폰서로 들어오는데 이 용품사가 계약이 되면 이 회사에서 만든 라켓, 셔틀콕, 뭐 유니폼, 신발까지 모든 걸 다 그 용품사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폰서로 들어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안세영과 개별적인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별적인 계약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전체를 그 회사는 아. 모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협회가 그냥 그것에 모델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회사한테 줘버리는 셈이 네. 되는.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우리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나이키랑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유니폼은 나이키 유니폼을 입어요. 네. 국가대표에 오면. 하지만 신발은 본인이 계약돼 있는 아디다스 신발을 신거든요. 축구화를 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허용이 돼요. 아, 근데 배드민턴 협회는 그게 안 돼요. 아예 안 되고요. 네. 어.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기회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회 손실이 발생하죠. 내가 만약에 국가대표가 아니라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네. 개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개별적인 계약을 할 국가대표이기 아. 때문에 개별 계약을 못 하는 국가대표들에 대해서만 협회를 통해서 스폰서를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스폰서가 들어올 때 국가대표들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아. 그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두 협회와 계약된 스폰서에서 용품을 써야 한다라고 네,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에서 빨리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빅터사가 우리 대한배드민턴협회 후원사였는데 연엑스와 개별 계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 연엑스가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를 했고 이용대 선수에게. 네. 그래서 결국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연엑스와 개별 계약을 한 거죠. 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할 때 그 제품 네, 쓰고. 그건 뭐 물론 만 27살이 넘어야 네. 가능한데 어쨌든 그 국가대표를 은퇴했기 때문에 이용대 선수는 뭐 거의 한 10억 원 가까운 아, 금전적인 크군요.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네. 국가대표를 계속 하면 이건 못 챙기는 거죠. 아, 그 스폰서 회사는 배드민턴 협회에 주는 금액은 공개가 돼 있습니까? 금액은 뭐 공개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한 총 뭐 몇 년 계약에 따라 최근 계약은 제가 모르겠는데 뭐 100억대 이상의 계약들이 이루어지죠. 아, 그렇군요. 100억대 이상 주고 도매금으로는 모든 국가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일종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네, 네. 권한을 네. 갖게 되는 그런 거네요. 돈 문제가 있군요. 이게 이제 국가대표를 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대표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스타 선수를 네. 국가대표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 아,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갈등의 근본은 돈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안세영 선수 이야기에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일단 보호라는 측면은 사실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분명히 좀 세심하게 케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는 그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최초 검진에서는 오진도 나왔고 2주 재활이라는 오진도 나왔고 근데 선수가 다시 재검진해 보니까 통증을 올림픽에 나가려면 통증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대한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는 안세영 선수도 얘기했지만 단식보다는 복식에 치중합니다. 대표팀 운영 자체가 복식에 치중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식은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 남자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 여자도 여자 복식 그다음 혼합 복식 금메달 2개를 딸 수 있거든요 잘하면. 아, 그렇군요. 근데 단식은 하나밖에 못 따요. 네, 근데 네. 단식과 복식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일정상 체력상 선수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단식을 나가면 금메달 하나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까지 대한민국 배드민턴계가 단식에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 방수연 그 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28년 동안 단식에서 금메달이 안 나왔던 이유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게 또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단식 선수잖아요. 복식 위주로 훈련 스케줄과 모든 대표팀에 관리가 되면 나는 좀 소홀하게 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서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분노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분노가 나의 원동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얘기가. 근데 그러면은 아까 이 협회 스폰서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렇게 100억대 스폰서를 받아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지원이 부족했다는 얘기 안 해도 그 돈으로 선수들 다 골고루 다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과거의 지원 형태로 보면 사실은 뭐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뭐 단식 선수를 따로 관리해서 운영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스폰서로 들어오는 수입들 가지고 또 이제 국제대회를 많이 내보내거든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근데 이제 국제대회를 많이 내보내는 게 이번엔 같은 경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득이 아니라 실이죠.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이 있는데 네, 네. 계속 대회를 나가라고 시키면 네. 그럼 더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수정 트레이너가 윗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눈치도 보면서 안세영 선수 스케줄 관리해주는 애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안생 선수와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를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안생 선수가 볼 때는 기존에 해왔던 그게 이제 복식 위주의 네네네. 지원이고, 그 다음에 대표팀 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생 선수도 이제는 좀 새롭게 변화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안세영 선수 말에 맞춰서 그러면 MZ세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방향의 지원책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어려워요.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대한배드민턴협회나 아니면 지도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세영이라는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야 돼? 단체인데? 대표팀은 단체지 않느냐. 단식만 있어? 복식도 있지? 그 다음에 혼합복식도 있지? 다른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 걸 어떻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협회는 선수의 의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좀 통보하는 느낌을 안생 선수에게 줬을 거예요. 네네. 협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논의해서 최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안생 선수 입장에서는 반대일 수 있거든요. 통보를 받는 그런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 안생 선수로 인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이제 임원진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게 비단 대한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협회들, 연맹들 대부분이 이런 식의 내규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문체부에서 이걸 들여다보겠다 그랬으니까 이 내규부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 선수들 지원하라고 후원사에서 후원금 주면 이게 임원들, 네. 임직원들 예우와 의전 비용으로 너무 많이 새나가거든요. 아. 이거 좀 줄이고 선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분노의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어요. 안세영 선수의 분노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네. 제가 안세영 선수 얘기한 것 중에 딱 귀에 꽂힌 게 사실 양궁협회가 부럽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좀 다릅니까? 어때요? 양궁협회는 모든 협회가, 모든 선수들이 다 부러워했죠. 뭐 양궁협회가 부럽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나올걸요. 올림픽 동계하게 뭐 상관없이 네. 그만큼 양궁협회는 운영을 잘하죠.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양궁협회가 가장 그 다른 협회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선수 선발 시스템이 공정해요. 아, 잡음이 일조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대한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 지난 2021년에 이 복식에서 활동했던 정경훈 선수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심사위원들, 채점을 했던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채점 방식, 채점 기준을 좀 공개해달라. 이거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궁협회는 선수를,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선발전 성적을 통해서 뽑습니다. 1등하고 2등, 3등 이렇게 뽑아요. 그럼 1등 한 선수 뽑히고 2등 한 선수, 3등 한 선수가 뽑혀요.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선발전을 해요. 네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뽑는 걸 보면 1등도 뽑히고 9등도 뽑히고 8등도 뽑혀요. 아니, 그 왜 그렇죠? 네. 선발전을 왜냐하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과거에 그 당시에 선발전 성적 50% 그리고 심사위원 채점 50%라는 채점이요? 예. 아,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채점하는데 그 기준을 공개가 안 되니까 공개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발전에서 정경훈 선수 제가 알기로는 9승 4패를 했어요. 근데 정경훈 선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경훈 선수 대신 뽑힌 선수가 7승 7패한 선수가 뽑혔어요. 누가 승률이 높아요? 그렇죠. 정 선수가 훨씬 더 높죠. 근데 이 이유는 간단해요. 50%,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채점에서, 점수에서
심사위원 점수에서 정경호 선수가 낮았어요. 아, 근데 이 정도로 선발전 순위를 무시할 정도의 비중을 줘버리면요. 네. 이건 자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심사위원이 누군지 공개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채점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대한축구협회 같아요. 지금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데 네. 외국인 감독에게는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PPT 자료도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기술위원 이사가 집 앞에 찾아가서 면접을 통해서. 네. 근데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는 홍명보 감독을 잘 아니까 PPT 영상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뽑았잖아요. 네.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양궁협회는 무조건 성적이에요. 지난 올림픽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3관왕을 차지했던 안산 선수가 네. 선발전 선발전 성적에서 임지현 선수한테 밀려서 탈락했거든요. 아, 올림픽 그러네요. 못 나갔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양선수는 이번에 못 나왔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임지현 선수는 나가서 3관왕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여자 단체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다른 경기 단체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대기록이 눈앞에 있으면 야 올림픽 한 번도 못 나간 애들 3명을 어떻게 내보내. 국제대회 경험 많은 애들, 큰 무대 경험 있는 애들 뽑자. 한두 명은 넣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던 50%짜리 평가 그렇네요. 기준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때는 국제 무대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필요해서 이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어떤 때는 세대 교체가 필요해서 이 선수를 네.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으로 그때 달라요.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있으니까 양궁협회가 부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수들. 실체가 그런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업 같으면 어쨌든 간에 뭐 영업부서 같으면 많이 팔아온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CEO들은 뭐 이익 많이 내면은 계속해서 연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실적도 좋아지고 잘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경기단체나 연맹들은 심하게 말하면 채용 비리죠. 채용 비리. 너무 마음 아픕니다. 솔직히. 아, 그럼 정말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러니까 선발 과정의 공정성도 있고요. 그리고 스폰서를 받아서 그걸로 선수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도 그걸 있는 것이고. 유연하게 좀 풀어주라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거 계속 안 바뀌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이번에 보니까 이른바 무기 종목은 엄청 금메달 많이 따고 네. 활총칼 뭐 이런데 우리는 군기 종목은 또 우리는 하계 올림픽의 전투 민족이니까요. 하계 올림픽 최강의 전투 민족. 아, 우주에 샤이아인이 있다면 지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아니 그래서 활 쏘는 거 잘하는 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양궁협회 공이 크긴 크네요. 네. 뭐 다른 곳들도 그런가요? 펜싱 같은 경우도 사실은 SK텔레콤이 후원사를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SK텔레콤이 후원하면서 굉장히 발전했죠. 펜싱이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로 우리가 올림픽 무대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펜싱은 유럽이 종주국, 프랑스가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유럽의 스포츠라는 그리고 유럽의 귀족의 스포츠라는 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펜싱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혹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유럽인일 것. 두 번째, 유럽인 코치에게 배울 것. 우리는 둘 다 해당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SK텔레콤이 그 후원사, 회장사로 들어오기 전에 한국 펜싱은 국제대회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나가봐야 32강에서 다 떨어지니까. 네. 64강 한 경기 하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SK텔레콤이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넉넉한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국제대회 경험이 필요하다.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해외 국제대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험도 풍부해지고 네, 네. 부딪히는 힘이 달라지는 거죠. 아, 예전에는 러시아 선수들, 우리 선수들이 경배했거든요. 네, 네, 네. 감히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러시아 전지훈련 보내서 같이 훈련시켜줘. 아, 그리고 걔들하고 연습 게임에서 이기는 경험을 해보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안 그렇죠.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해볼 수 있게 네. 되는 거네요. 그리고 국제대회 가서 실제로 또 메달도 따고 그걸 반복한 것이 20년 동안 반복되면서 지금의 한국 펜싱의 황금기를 이끌어냈다, 도출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돈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수 그러네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펜싱처럼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는
협회의 스폰서 기업이 나타나서 협회를 지원해주고 선수들을 쫙 협회가 끌고 가고 이런 모델이 되게 잘 적용이 됐었는데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배드민턴처럼 이제는 다 스타 선수들이 등장해서 각계의 약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그게 거일 또 수도 차이가 있겠네요. 있는 게 뭐냐면 이 펜싱하고 또 배드민턴하고 또 다른 게 안정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해외 국제대회 같은 데 나가서 외국 선수들을 보니까 느낀 바가 많았다는 네네. 거죠. 근데 배드민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일종의 상금 따먹기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아, 상금 랭킹을 따지거든요. 상금 수익을 네네. 연간. 그러니까 이 상금 수입이 이게 한 2~30억 돼요. 많이 굉장히 받으면. 크군요. 네. 어.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감안해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여자 골프 선수, LPG에서 뛰는 여자 골프 선수들 네네네. 그런 그가 비견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출전하는 그 대회를 네. 협회나 대표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스케줄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LPGA 선수들은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있을 때 이번에 파리 올림픽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여자 골프 종목 같은 경우도 고진영 선수, 김효주 선수, LPGA에서 뛰는 선수들, 양희은 선수 같은 이런 뛰는 선수가 출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KLPGA가 네네. 터치하지는 않거든요. 뭐 국가대표라서 묶어서 같이 해병대 네. 캠프 가고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터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진천 선수촌에 불러서 훈련시키고 네. 그것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드민턴은 지금 그게 되고 있고 또 배드민턴 협회 이제 조항에 의해서 만 27세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안성 선수는 만 27세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신유빈 먹방이 요즘 신유빈 유행이잖아요. 선수. 신유빈 네. 선수는 막 뭘 먹고 있으면 납작복숭아 먹고 있으면 납작복숭아가 복숭아. 완판돼. 뭐 또 뭐를 에너지 젤 뭐 제일 완판데. 그런 경우에는 뭐 스폰서 제의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들었죠. 기업들에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신유빈 선수는 일단 바나나 우유 광고는 따는 당상이다. 왜냐면 바나나 회사가 광고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네. 델몬트나 네, 네. 이런 데서 광고할 모델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나나 우유 분명히 생각할 테고 그리고 복숭아 맛 뭐 어떤 그 식음료 이런 것들은 신유빈 선수에게 다 제한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신유빈 선수는 제가 볼 때 일단 먹방 자체를 너무 맛있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재능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유빈 선수는 돌아오면 당분간 CF 키는 신유빈이다. 그래요? 예. 그 이번에 김예지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네, 네. 화면은 굉장히 잘 받아가지고 미디어에서는 화제가 많이 되는 네, 네. 그런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김현지 선수는 본인이 할지 모르겠어요. 뭐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본인이 워낙 쿨해서 약간 뭐 이렇잖아요. 김혜진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한테 네. 관심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해줬을 때 일론 머스크가 왜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정말 이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왜? 그 다음에 사격 영화에 출연시키자 사격 영화 찍자라고 했을 때 난 선수야 영화 배우가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게 더 멋있다. 그래서 더 스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파리올림픽 얘기 좀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좀 이게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전체적으로? 부지하죠. 첫날 개막식부터 우리나라 국호도 틀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선수들 국기 잘못 표기한 적도 있고 뭐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야심차게 밀어붙인 친환경 올림픽 네네네. 요게 좀 문제예요. 친환경 물론 해야 됩니다. 친환경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게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올림픽이고 올림픽 조직위가 대회 조직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대회 조직위가 친환경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선수들에게 에어컨 안 줘요. 네. 선수는 에어컨 안 주니까 어떻게 되냐? 선수들이 더워서 잠을 못 자요. 무슨 컨디션 조절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처럼 돈 많은 나라들은 안 되겠다. 우리 돈 들여서 에어컨 설치해.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 나오는 네, 거죠. 불평등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등과 공정과 박애를 얘기했던 올림픽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평소에 솔직히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칼로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고칼로리 이제 특히 고기 좋아하거든요. 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근데 이번 파리올림픽 조직위원 같은 경우는 야 육류 소비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이게 탄소 배출의 아주 주범이야. 그래서 우리는 식단을 비건 식당, 채식 위주로 짰게. 라고 선수들이 고기 먹으려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닭고기 한 조각 얻으려고 네. 식당에서 전쟁해야 되는 이런 모습.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이라는 좋은 의도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 굉장히 해야 되고 우리가 축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파리올림픽 대회 조직위가 이번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친환경이라고 표방하기는 했지만 비용 문제 아니었을까요? 비용을 줄이려고 에어컨 그러니까 올림픽이 사실은 올림픽 개최해가지고 돈을 번 도시나 나라들이 없지 않나요? 없죠. 어떤가요? 있어요, 있기는. 아, 하나. 그래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마다 이제 이견이 좀 생기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는 흑자 올림픽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84년 LA 올림픽. 아, 그래요? 이건 무조건 흑자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돈을 안 썼거든요. 그리고 그 스폰서들 돈으로 후원자 돈으로 다 해결했고 오히려 후원자 돈이 남았고 중개권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올림픽이라고 표현하고 84년 LA 올림픽이 성공하면서 실제로 지금과 같은 올림픽 유치 경쟁이 붙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올림픽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경제학계에서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올림픽, 월드컵 같은 이게 메가 스포츠, 네네. 글로벌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나라들은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는 저주가 있다. 이런 아. 얘기를 하죠. 아 그리고 이 예외는 84년 LA 올림픽. 우리나라는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같은 88년 경우에 참 올림픽 특이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88 올림픽이 그 흑자냐 적자냐를 갖고 논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그 적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흑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제가 그 유승민 IOC 위원이랑 네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88 올림픽이 적자냐 흑자를 얘기할 때 딴 거 떠나서 88 올림픽 때문에 88 도시고속도로가 생겼거든요. 네네네. 강남과 강북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일산을 중심으로 한 일기 신도시가 네네. 생겼거든요. 생길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얻게 된 경제적 효과 음.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뭐 이걸 경제 효과로 더해줘 버리면 88 올림픽 덕분에 한 거니까라고 더해줘 버리면 무조건 흑자고요. 경제적인 수익이 엄청나게 창출된 거고요. 반대로 이거는 야 88 올림픽 아니었어도 어차피 만들 거였잖아. 네네네. 라고 하면 88 올림픽은 좀 간당간당해집니다. 그렇군요. 파리는 힘들겠죠. 이번 파리 올림픽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본인들은 요즘 흑자 본다고 지금 주장하고 흑자 있어요. 본다고 주장하고 본인들은 있어요. 최대 16조, 적으면 11조 정도 흑자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어컨값 아낀 걸로. 제가 볼 버는 때는 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파리를 찾아주는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효과와 경제 기대 수익이 그 정도라고 하는데 파리는요 올림픽 안 해도 전 세계인이 여름 휴가 때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비용 편익이라는 걸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편익을 생각해봤을 때 파리가 올림픽 때문에 관광객이 여름에 폭증할 거야. 네네. 그거는 동의되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파리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에펠탑 근데 에펠탑을 처음 본 사람이 있나?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에펠탑을 열심히 보여주던데 개막식 때 저도 유심히 예, 봤거든요. 예. 근데 에펠탑은 다 아는데 하는 에펠탑 생각이 다 알고 되게 그다음 생강 수질은 개선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생강에 그 수영하고 구토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생강 수질을 사람들이 믿고 갈까? 오히려 또 우리나라 사람 선수단 같으면 파리 가가지고 에이 파리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뭐 않았을까? 그런 건 이런 있겠죠. 생각도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에펠탑이랑 그 센강의 이제 폭레포의 다리 네네. 이런 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관광 상품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야 여기가 그랑팔레 여기에서 펜싱 대회 열렸잖아. 앵발리드 여기서 대한민국 양궁이 5관왕
다섯 종목 다 석권에 갔잖아. 이런 스토리텔링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는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메가 스포츠 대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좀 준 건 아닌가요? 이번에 중계권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공중파 뭐 이전처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중계권 앞으로 그렇게 거액의 중계권이 거래가 될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미국의 NBC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미국 NBC가 거의 중계권이 전 세계 중계권이 90%를 가까이 점령하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번 중계권 특징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개막식은 망했어요. 시차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개막식은 망했는데, 근데 경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소식 전해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시청률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어제도 방송사 PD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시청률 잘 나온다 그래요. 아. 잘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수입이 짭짤하게 나온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스포츠 신문 같은 전문 언론들 네네네. 이쪽은 지금 수입이 안 돼요. 아, 여기는 왜 수입이 안 되냐면 다들 유튜브 라이브로 봐버리니까 아, 그러네요. 뉴스 활자로 지금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상 직접 보면 되는데 네, 네. 결과 기사를 볼 그리고 필요가 라이브로 없죠. 똑같이 나오고 하이라이트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뉴미디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뉴미디어 판권 중계권료가 확실히 더 점프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메가 거대 방송사들이 이렇게 네. 공중파 그 중계권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장사를 한번 하는 네. 4년에 한 번씩 네.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뭐 정말 그 많은 작은 이 뉴미디어들이 나타나서 그럴 수 있죠. 경쟁할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실제로 그 이제 IOC가 얼마나 풀어주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방송사들 같은 경우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고민은 돼요. 이게 예전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중계권료만 따오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건 장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중계권료 입찰을 해서 따오는 거를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업 아이템이 된 거예요. 아. 예전에는 올림픽 월드컵은 서로 막 가져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풀이라고 해서 네. 싸우지 말고 같이 돈 내서 같이 가져가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입찰을 해 마라.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음 올림픽은 우리나라는 중계권은 JTBC가. JTBC가 가져가요. 지상파가 같지 않습니다. JTBC가 아마 지상파에 그 중계권료를 재판매할 것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JTBC 혼자 단독으로 올림픽 중계를 다 소화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 인력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중계를 JTBC 혼자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JTBC가 제가 볼 때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저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리스크를 네, 다 떠안아야 네,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일단은 저는 우리 스포츠가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우리 지원을 맡은 이 협회가 각 종목의 협회들이 양궁협회처럼 좀 선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맞습니다. 이거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협회나 연맹이라는 게 경기단체가 생긴 이유가 원래 그냥 그 동호회들이 쫙 하던 거를 야 이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대회도 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기구를 만들자 이래서 등장한 게 협회고 연맹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기단체들, 협회, 연맹들 왜 본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왜 탄생했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점을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축구협회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네. 축구협회가 축구 팬들을 가리키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축구 팬들에게, 축구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를 노심초사 고민해야지. 아 지금 너무 화가 날라 그러네. 다음번에 한번 축구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평론가님. 여기까지만 시간이 하죠. 됐으니까. 네, 오늘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님 모시고요. 올림픽의 경제학 짚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선수들과 스폰서 기업들과 이 관계를 전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종훈 평론가님하고 같이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